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수요일 맞죠? 오늘. 네, 맞네요. 어제 밤늦게까지 또 뭐 자료 만든다고 늦게 들어갔더니 시간 날짜가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많은 좋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주말이 싫다. 주말에는 웜의 신박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시간도 시간이지만 지식 근로자의 경우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기 전에 여의도에서 투자자문사에서 2년 반을 근무를 하고 갔거든요. 보통 미국의 MB 같은 경우에는 잡 커리어가 한 2년 이상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잡 커리어 요구 때문에 2년 반 근무하다가 갔었는데요. 뭐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듣고 보통 여름방학 때 인턴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덴버 지역에 인턴십 할 수 있는 회사를 뭐 찾다가 아무래도 자문사에 있다가 왔었으니까 그때 덴버에 리플 애널리티컬 서비스라고 그 회사가 나중에 로이터인가 인수돼 가지고 그 펀드 평가 회사입니다. 모닝스타 해서 펀드의 등급이 나오죠. 그때 모닝스타랑 요 리플에서 나오는 자료 이렇게 펀드 평가 회사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덴버에 있어가지고요. 그 리플에서 4개월 정도 인턴하면서 일해서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 제가 놀랬던 점이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드레스 코드와 옷은 청바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야구 모자 안 되고 베이스볼 캡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 세 가지 얘기를 해주죠. 정치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상대한테 뭐 결혼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랬던 게 브레이크 타임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전 오후 15분씩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언제로 할래? 그리고 그때 벌써 그때 당시가 98년도에 제가 인턴을 했었으니까 그때도 98년이면 뭐 되게 지금 26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플렉서블 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와서 7시 와서 4시인가 뭐 퇴근하는 걸로 했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을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그리고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나 모르겠네.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하고 런치 타임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어떤 분은 보면 뭐 이렇게 근무 시간에도 신문도 보고 계시고 사적인 전화도 하고 나가서 담배도 피고 또 좀 애연가 분들 중에는 1시간마다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 가보니까 사적인 그런 게 없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좀 놀랬었어요. 옛날에 어학연수 왔을 때는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미국인들만 보다 보니까 뭐 참 이 여유롭게 조깅도 하고 참 인생을 많이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회사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다들 엄청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인당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인당 생산성이 국내에서도 뭐 어떤 은행이 1인당 생산성이 높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었구나. 되게 연봉도 보면 높은데 참 열심히 일한다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영산업이고 또 특히나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 장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아침 회의를 좀 타이트하게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뭐 6시 반 거의 6시 반만 돼도 한 3, 4명 와 있고요. 7시 반부터 그렇게 회의를 해서 한 9시 반까지 하고 나면 아무래도 뭐 출출하기도 할 거고 담배 태우는 사람들은 뭐 담배 생각도 날 거고 근데 9시 반에 9시에서 9시 반 요렇게 회의 끝나고 나면 그 처음에는 그렇게 뭐 밥 먹으러 가는 선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좀 했죠. 그 미국의 회사를 얘기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딱 정해서 10시부터 가든지 그리고 첫 1시간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거는 봐야 된다. 꼭 내가 운용을 하든 리서치를 하든 그 첫 1시간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막 경기가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뭐 축구나 농구로 따지면. 처음에 한 15분 만에 한 2골 먹고 나면 그날 경기는 어떻게 보면 뒤집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첫 1시간, 마감 1시간은 굉장히 긴장감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슈퍼개미들 중에도 보면 점심도 안 먹고 주식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긴장감에서는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저희는 좀 자유롭습니다. 호칭도 제가 계속 전무라고 불러라고 저희 회사에서 전무라고 다 부르거든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에 전문의 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미국은 이름 부르잖아요. 그냥 마이클 하고 뭐 이름 부르니까 그래서 좀 격식 있는 호칭 이런 거에서도 저는 그게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계속 전문의 하던 게 좀 편해서 계속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전무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이분의 말씀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로봇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그 TV 그 종료 시간에 보면 애국가 나오면서 항상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 팔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장면. 그러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 로봇 혁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블루 칼라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겪었다면 지금은 AI로 인해서 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 자르는데 블루 칼라들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왔는데 참 열심히 나는 일했는데 어쩔 수 없이 AI 때문에 없어지는 자리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한 기술적인 혁신을 자본주의는 이런 혁신을 그 어떤 혁신이냐 결국은 시간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투입되는 노동력 아니면 투입되는 원재료를 줄여주는 그런 혁신을 추구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지금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AI로부터 시작됐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이 신문 기사 읽으면서 뭐 어디가 이 AI에 대해서 파괴가 되고 이 AI를 이용해서 어디가 생산성이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댓글로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지난번에 봤더니 기사가 좀 좋아가지고요. 오늘도 머니투데이를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한국 가계비 1886조 4천억 원, 1년 새에 18조 8천억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항상 주식을 공격하는 공격은 그런 혁신 기업을 찾아서 돈을 버는 게 공격이고, 수비는 뭐죠? 수비는 그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가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또 확 빠지기도 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가계 빚이 약 19조 증가를 했고요.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 아래 지난해 4분기 가계 빚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4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약 1886조 4천억, 거의 이제 1900조입니다. 그죠?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조 8천억 증가했고요. 가계 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 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가계 부채 지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 시한폭탄, 폭발한다, 네, 터진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신용은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14조 4천억 원 감소세를 보이다가 2분기부터 전환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7조 원 증가했고 4분기 들어서 증가폭은 8조 원으로 축소가 됐는데, 서정석 하는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4분기에는 신용대출과 비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도 전분기보다 줄었다. 예금은행의 개별 주택담보대출, 네, 주담대라고 하는 이 주담대 취급도 줄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이 지난 한 해 18조 4천억 증가를 해서 1768조 3천억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1조 2천억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2022년을 제외하며, 네, 그때 7조 원이 줄었네요. 가장 작은 수준이다. 22년도에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크레딧 리스크 문제가 많이 부각됐던 시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렇게 봐도 그때 22년도가 피크아웃 쳤었습니다. 서 팀장은 2010년에서 2019년 중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폭은 82조 5천억 원이라면서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인 18조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 가계대출을 이제 뜯어보면 주담대는 지난해 51조나 증가했네요. 그럼 어디가 다른 데가 줄었다 그죠? 분기별 증가폭을 보면 1분기 4조 4천억, 2분기 14조, 3분기 17조, 4분기 15조 2천억이고, 주담대 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서민 실수요 대출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입주 물량이 몰려서
집단 대출이 증가해서 4분기 주담대가 15조 2천억 늘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역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3년 연간 32조 5천억 원 감소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32조나 감소했네요. 기타 대출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916조 원이나 되고요. 1년간 13조 4천억 늘었고요. 그리고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같은 기간 32조 6천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1년 새 가계대출이 27조 5천억이나 감소했네요. 아울러 미결제된 카드 이용액 등을 포함하는 판매 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8조 1천억 원으로 1년 새 4천억이나 증가했고요. 판매 신용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3조 3천억, 2분기에 마이너스 5천억 등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을 했네요. 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700조, 그 다음에 900조, 1000조 넘었다. 그런 기사도 계속 예전부터 봤었는데,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 부채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로 코로나 때도 계속 부채 위기 얘기하시면서 좀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의 연말에 또 토론을 하라고 해서 또 한참 선배님이신데 막 이렇게 논쟁을 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항상 이제 가계 부채를 말씀을 하셔서 그 예를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5, 6년 전에 오랜만에 또 전화 와서 얘기하다가 세희가 옛날에 너한테 빌렸던 돈도 30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갚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돈 빌려가서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돈 빌려줄 때는 이미 그 돈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저는 빌려주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내가 그 빌려줬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 와서 하숙집에 잠시 같이 있을 때 그때 빌려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89년도에 3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은 그러면 얼마를 그 친구가 갚는다고 하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30만 원을 받으면 그게 물가로 따지면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어차피 받을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네,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도 절대 금액이 얼마 넘었었다 할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이제 부채의 위기가 한 번씩 오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인지 그걸 갖다가 GDP 대비도 비교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가계부채를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요 고등학교 때 돈 빌려간 친구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조 돌파, 1400조 돌파,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2000조 돌파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항상 약간 물가랑 대비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300원, 당구비가 150원, 지방은 150원, 서울은 한 300원 했고, 짜장면 값도 그죠? 89년, 90년이면 짜장면 값도 그때는 한
500원, 600원. 예, 그 정도 했었네요. 왜냐면 저희 학교 구내식당 밥이 500원이었고요. 밖에 나가서 그 돈가스에 이 약간 좀 그래도 나가서 먹으면 약간 비싸다고 생각했던 게 1,000원에서 1,2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그죠? 지금 뭐 12,000원, 18,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볼 때도 예, 물가랑 비교해서 좀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투데이 창 인간 본성의 변화는 멸종으로 가는 길인가? 이상욱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냥 사진만 봐도 이 고수의 그런 내공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굉장한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듣거나 불쾌한 상황일 때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린다. 눈을 찡그리거나 입을 비죽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왜 입을 비죽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송곳니를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데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흔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간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물적 본성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물론 인간이 영적 존재라거나 신의 피조물이라는 각자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적응하고 오랜 세월 잘 적응한 사람만 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런 특성들이 유전자 내에 정보화하는 현상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네. 저도 뭐 영적 존재,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이 우리 몸에 저는 동물적인 본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맹수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도망가야 되고 왜 도망가냐?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동물적 본성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또 이 동물적 본성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놨었지만 이 인간 우리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보면 앙드레 코스톨란디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떨어지는 신생아 출생률일 것이다. 전 세계 평균 출생률은 2.3명이나 되네요. 전 세계는. 전 세계 평균은 여전히 2명 이상 아이를 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7명이 채 안 되고 있고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되면 딱 50년 뒤면 제가 잘하면 살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딱 100세. 자, 그때 되면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3,800만 명. 정부는 인구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면서 해결책으로 돈을 준다거나 집을 쉽게 장만하게 해준다거나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해결책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는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다른 측면의 관점, 즉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고 싶어 한다. 쉬운 말로 번식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번식 본능 때문에 사실 뭐 시기심, 찰리 먼거가 얘기했던 시기심이나 그 유튜버의 댓글, 뭐 악플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이 번식 본능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많은 우리나라 사람의 번식에 대한 본능이 급격히 퇴화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에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위주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든가 일단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팽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생명체의 본성을 급격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번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동양에서는 가족의 확장된 개념으로 국가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가족의 개념도 많이 변화했고 길게는 몇천 년, 짧게는 몇백 년 유지된 관습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없어지기도 했다.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고 그 특징은 말 그대로 어미가 저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인데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어주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룩한 행동을 한다. 그것이 가지는 심리적이고 생물학적 경험은 신비롭고 인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여성 혼자 자식을 키우기보다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식을 축적해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키우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포유류는 자식을 키우는데 유난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특히 인간은 그 기간이 가장 길고 최근에는 더 길어졌다. 하긴 모든 영장류나 이 포유류, 영장류가 아니라 포유류 다 포함해가지고 인간만큼 자식을 요즘은 군대 보내놓고도 엄마들이 단톡방에서 케어를 하고 직장 들어가서도 엄마들이 케어를 하는 뭐 캥거루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되게 참 모성애가 그죠? 좀 유별나죠.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생 인류는 번식의 본능을 잃어버리고 결국 멸종하든가 또는 일부 번식 본능이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 번식 본능이 강한 유형의 인간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선조들이 이룩한 문화를 보존하고 개성하는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 지난주에 모닝브리프에 참석을 했던 코골 플래닛의 최보목 대표가 다음 달에 첫 아이가 출산을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줬죠.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감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네가 아버지 때 뭐 네가 부모 돼봐야 안다 뭐 이런 말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식 본능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예, 내 스스로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분명히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예를 듭니다. 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없다. 네, 그러면 우리 가족 4가족 있는데 4명 있는데 자, 3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이 부성이 사실은 보면 참 아버지들이 이 밖에 나가서 바깥 양반 하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만의 또 이 외로움이 많은데 사실 부성이 그 4명의 가족에서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없다. 그러면 0.1초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다 아이하고 아내한테 이거 낙하산 매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자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자식에 대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즘은 결혼도 너무 늦게 하시고 혼자 사는 이 청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체슬리 저거 한번 그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객 자녀들만이라도 독서 모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독서 모임을 이래 만드는데 그 부모님들 말고 그 애들 좀 오라고 해가지고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한 19세에서 한 35세까지 40세까지 해도 되겠네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만남을 좀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발 좀 일 좀 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 기사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깜짝 금리 인하 역빅스텝, 양회 앞두고 경기 띄운다. 자, 이번에는 또 중국, 우리 시장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중국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출의 1등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잠시 지지난달이었나요? 12월 달에 미국이 살짝 1등 했지만 지금 다시 또 중국이 됐습니다. 20% 가까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경제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준율 50bp 인하 이어서 LPR 5년물도 25bp 대폭 인하를 했고요. GDP 5.2% 달성하자 경제 펀더멘탈 자신감 해서 3월 양회 앞두고 어떤 추가 부양책 나올지도 관심이다라고 돼 있는데,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새 경제 회복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5년물 금리를 큰 폭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망이 나오는데, 내달 초에 발표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도 새삼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중 하나이자 부동산 유동성 공급 통로로 여겨지는 5년물 대출 우대금리 LPR을 기존 4.2%에서 3.95%로 25bp 인하한다고 20일 밝혔고요. 보다 기준금리로 의미가 큰 1년물은 3.45%로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1년물이 3.45고 5년물이 3.95. 중국 정부가 LPR을 손댄 건 지난해 8월에 1년 만기 LPR을 10bp 인하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처음 나왔고요. 5년 만기 물로만 보면 6월 10bp 인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아침에 왕 차장이 요 얘기를 해주면서 25bp가 역대 최고치다 해서, 아니 겨우 0.25인데 그전에도 인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10bp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LPR, 자 LPR 대출 우대 금리라고 되어 있는 이 LPR은 시중은행의 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이네요. 이 프라임 등급 대출 금리다, 그죠? 그러나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반영해 결정하는 데다가 시장에서 이미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LPR이. 1년 만기는 대체로 일반 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돈을 빌리는 부담이 줄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요지부동이던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5년물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 말에 홍콩 시장 막 무너지고 중국 시장 또 안 좋고 했을 때, 이 중앙은행에서 LPR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서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금리 인하폭인데, 인민은행이 22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서 총 4차례 LPR을 인하했는데, 인하폭은 5bp에서 최대 15bp였는데 이날 25bp의 금리 인하폭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역빅스텝이다. 과감한 정책수단 도입에는 예고편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지난 5일에 은행 지급률을 한 번에 50bp 인하 1조 위안 약 185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었고요. 50bp 인하는 지준율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2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인하폭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 제조 부진에 따른 수출입 경쟁력 동반 약화는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이 가운데 2월 춘제 연휴 기간 소비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국 내수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유동성 공급 조치는 이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해석이 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다. 경기 회복 조치가 더 늦어졌다가는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됐고요. 14일 발표된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는 무려 1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0.8% 하락을 했네요. 생산자 물가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고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내 저명한 사회학자인 루더원 우한대 교수는 중국은 사회 침체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네요. 자,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폭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해석도 나오고요. 통상 금리 인하는 수출 경쟁력에는 악재이기 때문이고 중국은 지난해 5.2%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고 경제 기초 체력을 다진 만큼 경기 부양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요. 지난해 이어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중국 내 투자 및 소비 심리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연이은 정책수단 동원으로 내달 초 열릴 양회, 3월 초에 열리네요. 양회, 중국 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회의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양회라고 합니다. 이 양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4.4에서 4.7%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최근 31개 지자체 전망 평균을 근거로 5에서 6%대의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LPR 이후는 금리를 인하하고 아까 지준율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침 최설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얘기했었던 그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랑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지표, 송명석 연구원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에 항상 나오는 그 유동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중국의 유동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푸는 거는 일단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여러 가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는 생각입니다. 자, 중국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국 시장 포화 중국, 전기차 덤핑할라, 미국의 경고. 중국과 미국의 또 무역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부 수출품에 대한 덤핑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EU와 연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네요. 19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관리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정책 총괄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이같이 경고를 했네요. 이 자리에서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 정책과 거시정책이 모두 중국의 생산 과잉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 정책. 그렇네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 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게 있고, 근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냥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억지로, 내연기관차에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를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막대한 보조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차별화된 보조금을 주면서 이 공급 차원에서 우위를 가지게끔 만들었는데 수요에 대한 체크,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생산은 어떻게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요 부분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원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업체들은 이를 세계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전기차와 태양 전지판,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샴보의 방중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중 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난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서 양국의 실무 그룹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냈고요. 제이 샴보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가 중국의 과잉 수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불공정한 중국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 도구, 관세 같은 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도 이달 말에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G20 회담이 있네요. 정상회담입니다. 자,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덤핑 공세에 가격 폭락으로 유럽의 관련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세계는 중국산 덤핑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그렇죠. 이 태양광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한편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해서 중국산 리튬 배터리와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을 했네요. 또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가 미국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 1등으로 올랐었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이 전기차의 수출의 3분의 1은 테슬라였다라고 주장을 했네. 어마어마한 중국의 과잉 생산된 제품들이 알리와 테무를 비롯해서 마구마구 지금 글로벌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고물가 시대에 물가를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제는 자동차도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걸 막 밀어내기, 덤핑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도 이제 나서기 시작하나 봅니다, 보니까. 자, SK 하이닉스 3월 세계 최초 HBM3E 양산, 요 뉴스가 아침부터 많이 나오긴 하던데, 지금 이 기사가 하이닉스의 HBM 개발 연역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표의 개발 연역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HBM 1세대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끔씩 특강 올려놓고 시장 전망 자료 올려놨을 때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설명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이 HBM3를 처음 개발했고, 이번에 HBM3로 그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 모멘텀이 되게 좋아서 작년에 88%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 사례가 2013년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습니다. 일단 기사를 읽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3E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고요. 다음 달 중 초도 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메모리스 반도체 빅3 가운데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HBM3E의 양산과 공급사 납품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글로벌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1월 중순에 HBM3E 개발을 공식 종료했고요. 반년에 걸쳐서 진행된 엔비디아의 성능 평가를, 이게 퀄 테스트라고 하죠, 무사히 마친 것이다. 반도체 제품 개발은 총 9단계, 페이즈 1에서 9까지 이렇게 있네요. 로 나뉘는데, 현재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마지막 단계인 램프업 생산량 증대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발 종료란 정확히는 이 램프업까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지만, 성능 면에서 이제부터 생산되는 HBM3E들은 모두 엔비디아 납품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갖췄다는 의미고요. 하이닉스는 3월 중에 엔비디아의 최종 제품 품질 인정을 획득하고 바로 양산과 납품에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HBM3E 양산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고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현재 엔비디아의 HBM3E 샘플을 제공한 상태이지만, 납품 가능한 품질인지 확인하는 최종 퀄 테스트 돌입 시기는 3월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1월 중 최종 퀄 테스트를 거쳐서 3월에 납품을 하는 만큼 로드맵상은 최소 2개월 이상 앞서는 셈이다. 하이닉스가 제공하는 HBM3E는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AI용 GPU B100에 들어간다네요.
엔비디아는 AI GPU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 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것이 곧 기술력 1위라는 위상 획득과 강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나간 SK 하이닉스의 HBM3E 샘플들이 엔비디아의 최종 스펙을 충족시켰다면서 출격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고요. 하이닉스 측은 고객사 관련 사항은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다. 네. 이 컨피덴셜하게 이런 거는 아마 얘기 못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했다고 하고 그때도 2013, 14, 15년 초까지 14년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 반도체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2011년, 12년, 13년 동안에 갤럭시 노트가 워낙 잘 팔리면서 갤럭시 S랑 그러면서 핸드폰 시장에 1등으로 올랐었던 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미리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2011년도에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 2011년 11월 달쯤에 기사가 나옵니다. 하이닉스 우선 협상자로 SK텔레콤이 선정이 됐다. 그리고 2012년도에 완전히 SK텔레콤 자회사로 인수가 되죠. 그 정도로 2010년도에는 뭐 LP다 뭐 이런 것들 막 망하고요.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원래 하이닉스가 현대반도체랑 LG반도체가 이제 합쳐진 거다 보니까 항상 우선 협상 대상자는 LG전자 아닐까. 근데 LG전자가 하이닉스 인수할 수도 있다 얘기만 나오면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치킨 게임하고 이 반도체가 상당히 좀 업황 자체가 공급 과잉 이슈로 많이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LG에서는 그때도 항상 부인을 했었죠. 우리 인수 우리 안 한다 했었는데 그때 한 3조 정도로 SK가 인수를 했고 그죠. 지금은 한번 수익을 내면 2018년도에는 20조 벌었죠. 한 해만 20조 버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에 HBM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2013년에서 14년 넘어갔을 때가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였어요. 지금은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잖아요. 예, 그런 점이 너무나 2013년하고 닮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작년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요 연역 한번 보시고요. HBM 그럼 2는 언제 개발됐을까 궁금했었는데 2016년 개발됐네요. HBM2 개발되고 나서도 2016년, 17년, 2018년도에 아까 20조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왕창 벌 때는 주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근데 개발되고 2016년, 17년 주가 되게 좋았습니다. 18년 상반기까지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뭐 한 3년 동안에 3배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연역 되게 좋네요. 요 개발이 되고 나서 상용화가 어떻게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었는지 이 HBM이 지금 약간 고부가 가치 반도체고 이 HBM3 때문에 하이닉스의 ASP도 먼저 돌아섰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봤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그 콜 테스트 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도 개발한다고 뭐 그러고 하니까 약간 경쟁자 입장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하이닉스 제품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근데 쇼티지 상황이면 뭐 하이닉스 거든 삼성전자 거든 마이크론 거든 뭐 쓰겠죠, 그죠? 네,
아우, 시간이 55분이 됐네요. 뭐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 미국 마트에서 산 코카콜라에 한글이 들어갔다. 예, 요 부분인데,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서 이게 한국에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파는 코카콜라에 한글을 집어넣었다. 예, 요 기사를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 구찌에서 구찌라고 한글로 구찌 이렇게 적은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뭐 일본 것이 한 10년, 20년 전에 일본 히라카나나 가타카나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약간 이런 일본 메이드 인 재팬 하면 굉장히 고퀄리티, 고부가가치 제품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줬던 20년 전에 일본 제품과 같이 우리가 되고 있구나. 이 무형의 가치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에게 그 불을 안겨다 줄 건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